네,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박앤장 토론사무소 시간입니다. 오늘도 정말 다뤄야 될 토론이 많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방송하시면서 시작할 땐 다 이 질문 들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내셨어요? 추석 밥상에서 무슨 얘기하셨어요? 이럴 텐데요. 두 분 토론사 하시니까 짧게 한 마디씩. 일단 잘 먹고 잘 쉬고 네, 또 달 구경도 잘 하고 네, 정치 얘기는 가급적 안 하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정치 얘기하는 거 그러셨죠. 싫어하시더라고요. 네. 다들. 저희도 양쪽에서 정치 얘기를 꺼려 하셨어요. 저한테 네.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네, 언급 자체를 안 하시는 것이 이번에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정치에 대한 분노, 혐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인생은 어려운데 지들끼리 고소고발하고 싸우고 난리야.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주변에 여쭤봐도 다 뭐 물가 이야기, 이자 이야기, 민생 얘기가 밥상에 올랐는데요. 정작 정치인들은 정치 얘기를 올리려고 하셨는데 안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막 잡채 해 먹는데 네. 시금치 한 단에 8,000원. 그리고 보통 추석 때는 겉절이 같은 예. 것도 해 먹잖아요. 네. 거의 배추값이 2만 원, 한 포기에 2만 원 가까이 배추 했단 얘기는 말이에요. 안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주부들, 네. 특히 가족들은 야 이거 정말 도대체 물가 어떻게 된 거야. 그러한 분노만 있는 거였죠. 네. 그러니까 이게 여야가 앞다퉈서 추석 밥상에 상대편의 이슈를 그렇죠. 얹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정작 현명한 국민들은 이제 그런 얘기 다 짜증스럽고 네. 어쨌든 지금 물가 너무 오르고 맞습니다. 이자도 너무 오르고 네. 또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불안정하잖아요. 네. 뭐 부동산 가격 내린다고 하지만 집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내리는 거냐 네. 또 이런 불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민생 문제가 최대의 관심사인데 네. 정치권은 정말 민생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말로는 다 관심이 있다고 하지만 네. 그런 데 대한 국민들의 약간 불신과 환멸 이런 것들이 지배했던 추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배추전을 먹지 못한 추석이었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뭐 경제 토론 사무소라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통령 지지율은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장 소장님이 얼마 전에 50점 맞다가 60점 맞은 게 오른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30% 초반이고요. 네. 이 결과를 보면 지금 국정 수행에 대해서는 여전히 민심이 차갑다 이렇게 차갑죠. 봐야 될까요? 차갑죠. 그러니까 이게 그 약간의 뭐 오름세, 약간의 내림세를 보이고 있지만 큰 틀에서의 특징은 고착화 경향이거든요. 아, 고착화다. 그래서 30%대 지지율에 고착되고 부정평가는 그 한 2배쯤 되고 네. 지금 이제 4개월 가까이 돼가는데 대통령 취임한 지. 근데 이런 그 상황이 고착된다면 국정 동력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결국에 뭔가 이제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국정 운영 지지율의 반전이 일어나려면 정부도 중요하지만은 여당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당은 여당대로 내용 상황에 굉장히 깊게 빠져 있고 또 지금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그 대통령 휴가 이후에 인적 개편에 나서면서 오늘 뭐 비서실장 주재하에 전직원 회의도 했다고 하는데 면면은 바뀌었는지 몰라도 과연 이제 질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이건 아직 이제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한 거잖아요. 예. 때문에 과연 저 인적 개편만으로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보기가 어렵고 앞서 말씀했듯이 대외 경제 여건이나 또 네. 민생 상황 굉장히 안 좋고 코로나도 지금 완전히 종식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첩첩산중인데 이 상황을 글쎄요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네. 과연 잘 헤쳐나갈지 지금까지 봐왔던 정치력이나 일종의 이제 국정 운영의 뭔가 비전 혹은 초점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이대로 이게 고착된다면 그 윤석열 정부는 초기에 네. 국정 동력을 못 찾고 표류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고착화되고 있다. 장 소장님. 지지율 하락세를 막은 것이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방어를 없죠. 했다. 그러니까 성적이 더 이상 안 떨어진 거예요. 더 50점에서 49점, 뭐 47점으로 안 네. 떨어진 것만 해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해야 될 정도죠.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지지율 오를 거야. 우리가 기대감을 가져도 돼. 네. 라는 국민적인 여론이 높지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지지율 상승을 이끌어낼 만한 여러 가지 원인이 없다. 동력이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정치 지금 난장판이잖아요. 여야 다 난장판입니다. 경제, 민생 어렵잖아요. 네. 외교 안보 뭐 엊그저께 북한 김정은이 얘기를 했죠. 우리는 핵을 무조건 쏠 거야. 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어느 하나가 지금 풀리는 게 없는 상황인데
또 대통령께서는 개인적으로 리스크도 또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점들이 앞으로 지지율이 올라갈 거다라고 전망하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 마지노선은 지켰지만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50여 명 정도의 대통령실 실무자들이 고강도로 감사도 받고 네, 나갔습니다. 그런데 검찰 출신 분들 요즘 이제 이름 만들기가 언론에도 유행이고요. 별로 좋지는 않은데 검핵관들은 그대로다. 그래서 아까 박원석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뭔가 우리 변했어. 우리 좀 바뀔게라는 메시지가 사실 안 나온 거 아니냐. 아니 근데 자세히 보면 이런 거죠. 실수도 좀 작고요. 지금 엘리자베스 대통령실에 비록 이제 뭐 수석이나 비서관급은 아니지만 행정관급 그 50명이 갈렸다는 거는 일종의 이제 사고예요. 인사 참사거든요. 네. 누군가에 의한 인사 전횡이 있었고 그걸 바로잡는다는 명분 하에 이렇게 이제 대풍 물갈이가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이 안 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검증을 담당했던 인사 라인에 대한 책임은 왜 안 묻느냐 이런 의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른바 이제 검핵관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근데 거기는 하나도 손을 안 대고 또 비서관 수석 비서관들의 책임은 없느냐. 근데 비서관 수석 비서관들이 마치 피해자인 양 지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데 윤핵관들에 의해서 네. 대통령실이 뭔가 좀 비정상적으로 움직였고 네. 자신들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고 오히려 그런 함량 미달에 행정관들로 인해서 피해를 본 것처럼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데 그렇게 보기가 어렵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인사를 바로잡긴 바로잡았는데 그런 인사 사고가 일어났던 책임이 일어났던 원인은 지금 바로잡지 않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전 좋은 점수를 주기가 어렵다고 봐요. 예. 자, 이게 추석 때도 혹시 두 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내외가 이렇게 영상 메시지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잠깐. 김건희 여사께서는 정면을 응시하고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그거 또 그다음에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한 이제 애도의 메시지를 놓고도 아직도 이렇게 좀 뭐랄까요 어색함과 실수가 있다. 그런데 또 김치찌개도 가서 끓이시고 또 장병들도 만나고 하긴 했어요. 전반적으로 이런 추석 민심 행보는 잘 돌보고 있나요, 장 그거 소장님? 안 하신 것보다는 낫겠지만 예를 들면 봉사활동, 시장 방문, 군장병 위로 방문 이런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과연 이거를 함으로써 와 윤석열 대통령 정말 민생을 잘 챙기고 있구나. 우리가 함께하는 대통령이구나. 그럼 지지를 우리가 더욱더 지지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생각은 군장병 위로 방문 와 저기 되게 힘들었겠다. 저도 국정감사 때 부대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네네. 보좌관인 제가 가도 한 이틀 동안 청소하고 난리가 나요. 네. 대통령이 가신다고 했으니까 추석 연휴 때 장병들은 못 쉬었을 거예요. 저는 그런 걱정이 먼저 들더라고요. 디테일하게 보시네요. 네. 네. 그래서 과연 이러한 행동들 그리고 우리가 추석의 민심 여론조사를 보면 네. 알 수 있는 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비호감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 아직도 증명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대통령께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네. 자, 이재명, 김혜경 이 두 분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경찰의 수사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 정치보복 아닌 것 같아. 이러한 것도 국민들은 한 50% 이상 찬성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특검해야 된다라는 게 70% 가깝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은 이런 공정한 법적인 잣대를 대통령 가족에게도 어떻게 적용시킬 것이냐. 이 커다란 숙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놓여져 있다. 자칫 잘못하면은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리스크가 5년 내내 갈 수가 있어서 참 걱정되고 우려스럽습니다. 예, 코리아 리서치가 추석 연휴를 맞아 MBC 의뢰로 7일, 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10일 날 발표한 겁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62.7%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박 의원님. 네. 이 민심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경의 수사를 국민들이 불신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수사 불신으로 보시는 거예요. 특검을 해서라도 규명해야 된다. 사실은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한다고는 하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된 소환 조사 한 번 없었고 또 그 흔한 압수수색도 한 번 없었고 네. 그러니까 수사 의지가 과연 있는 거냐. 근데 이런 문제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고요.
허위 합격력 의혹에 대해서 전부 이제 네. 그 혐의 없음으로 경찰이 이제 불송치했는데 그것도 서면 조사 한번 하고 끝났거든요. 네. 근데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보면 나와가지고 직접 사과를 했던 그 해명을 사안이에요. 그리고 지금 논문 논란이 여전히 있는 데다가 석사까지 던졌죠. 혐의 없음도 하나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다른 부분적인 혐의는 국민대 측의 의견을 듣고서 네. 그냥 증거 불충분 이렇게 이제 사건을 종결했는데 그런 어떤 사건 종결이나 지금 이 수사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야당에서 애초에는 몇몇 의원들이 네. 그 특검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당론 전원관이. 채택을 하게 되고 급기야 이제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 특검법이 발의가 되면 한쪽에서는 늘 그걸 갖다가 거부하거나 그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네네. 취했지만 결과적으로 특검이 이루어졌던 역대 사건들을 보면 결국에는 여론에 의해서 아, 여야가 합의하지 않을 수 없는 안 받을 수 없게 네,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단지 야당의 정치 공세다. 네. 이렇게만 지금 여당이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 그만큼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큽니다. 예. 이번에 이제 그 영국 여왕 그 네. 조문과 또 잇따른 유엔 캐나다 방문에 김건희 여사가 동행한다고 하는데 네. 그것도 정무적으로는 별로 적절치 않아요. 네.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적 관심이 굉장히 증폭돼 있고 네네. 일거수일투족이 그런 부정적 관심의 대상이 될 텐데 네. 굳이 이 상황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그런 해외 순방 동행을 해가지고 논란을 키울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저 정무비서관이 바뀌었으니까 그러한 올바른 정무적인 판단을 보고 할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기다려 보시죠. 정무비서관에 대해서 평이 너무 안 좋던데. 아니, 아니, 의원 그러니까 시절에 전희경- 대화가 안 되던 사람이야. 아니, 그러니까 전희경 비서관은 이제 국회 담당이고 네네. 제2 정무비서관인 네네. 장경상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전략 전술 뭐 여러 가지 아. 기획 또 냉정하게 판단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하여튼 보고서 잘 써서 올릴 거예요. 하여튼 그것이 네. 좀 받아들여지나 한번 두고 보시죠. 예. 보고서를 잘 써서 올려도 채택이 되거나 봐야죠. 문제는 그거죠. 기다려 보시죠. 네. 서당이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대통령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라는 얘기도 못했다라는 게 중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라는 적어도 최소한의 건의는 올라갈 수가 있다. 되고 있다. 예. 고스트핑 때도 이제 좀 대변인이 미리 뭔가 언지를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김건희 여사 순방 동행은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박 의원님은 제가 만약 참모라면 절대로 안 가시게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조문 가시거나 아니면 유엔 총회 가셔서 배우자가 그렇게 외교 활동을 할 만한 것이 그렇게 특별히 없습니다. 네. 캐나다 방문 같은 경우도 되게 짧은 것 같아요. 한 1박 2일 정도인 네. 것 같은데 그러면은 과연 지금 많이 지금 국민들이 어려운 네. 상황인데 대통령의 또 배우자까지 외교활동 가시는 게 적절하냐. 그러니까 박원석 의원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호감도가 너무 높아요. 네. 그러니까 가시는 것부터 상당히 여러 가지 구설수가 오를 수가 있고 파보세요. 이제 야당에서는 어떻게 네. 하겠어요. 목걸이는 찾네 안 찾네. 그렇죠. 팔찌 찾네 안 찾네. 이것이 이번에는 안 빌려줬냐 아니면 네. 돌려줬냐 뭐 집에서 산 거 아니냐 또 그런 가십성 소재 갖고 지속적인 이미지 훼손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대통령한테도 안 좋아요. 대통령께서 좀 말을 살짝 잘못 들은 게 아닌가. 저희 어떻게요? 미리 사과를 드립니다. 밖에 아재 PD가 계셔가지고 참모들이 건의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네. 건희 여사를 같이 모시고 가야 된다는 걸로 네. 잘못 들은 거 아니냐. 아니, 재미없네요. 그래서 참 이게 대통령실에서는 좀 이 방송을 들으면은 다시 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알겠습니다. 자, 이게 앞서 이제 특검법 얘기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연휴 딱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 멘토라고 하는 이제 심평 변호사 인터뷰를 했는데 특검 믿는 구석이 있다. 뭡니까라고 했더니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안 받을 거야. 법사위에 이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까 박 의원님은 여론이 흐르면 안 받을 수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일단 법사위부터가 일단 통과될지도 쌍특검도 지금 법사위는 통과 안 될 가능성이 높죠. 김도 법사위원장이 안건으로 상정도 안 할 거고 네네. 혹시나 산정이 되더라도 11분의 법사위원들이 찬성을 해야 통과가 되는데 네. 민주당은 10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찬성 안 하면 이거 법사위에서 통과가 안 돼요. 네 시도 자체가 예, 이건 불가능한데 박원석 의원님 얘기하셨듯이 이게 참 국민적인 여론이 네. 수사해야 돼, 특검해야 돼라는 여론이 강해지면 이거 국민의 힘으로서는
안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예, 자, 시간이 늘 아쉽습니다. 끝으로 이준석 대표 관련한 얘기인데 비대위가 구성됐습니다. 비대위 얘기부터 먼저 여쭤보죠. 네. 한겨레에서는 구성되자마자 또 새로운 친윤 비대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침 방송 때는 실시간으로 비대위원을 다 맞춰주시더라고요. 이번에 비대위는요 결국에는 윤석열 캠프 확장판이다라고 볼 수밖에 네. 없어요. 다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했던 분, 인연이 있는 분들이 비대위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비대위원회가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안배 균형 있다라고 보여지긴 어렵고요.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전당대회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실무 비대위원회다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어떻게? 뭐 지금 장 소장이 얘기했던 측면이 맞고요. 예. 근데 이제 저 비대위조차도 좌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준석 대표가 설전 벌일 때마다 아니 본전도 지금 못 찾고 있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14일 날 가처분 심사를 하게 되는데 네. 그 결과에 따라서는 비대위가 만들어지자마자 좌초할 가능성도 있어요. 연기해달라고 하겠지라고 했는데 연기를 안 해주겠죠. 예. 근데 그 연기를 뭐 해주고 안 해주고는 법원이 네네. 판단을 할 거고 연기를 한다고 리스크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리스크는 계속 되는 거고 그래서 애초부터 이게 법원의 결정에 이 정당의 운명을 맡기는 게 맞느냐 그것도 집권 여당이 네. 그러니까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된다. 애초에 그 법원이 그 결정했던 그러니까 지금 이 비상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 그 결정에 주목해서 그렇게 변칙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데 또 당원을 개정해서 네. 소급 적용하는 방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이제 과연 법원에 의해서 어떻게 결정이 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설사 그 관문을 넘는다 하더라도 이 비대위가 뭘 혁신하거나 네.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19일 날 이제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하지 않습니까? 네. 결국 차기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 그리고 나서 이제 전당대회인데 전당대회에 어떤 주자들이 나와서 네. 아마 연말이나 연초쯤 전당대회가 될 텐데 네. 결국엔 누가 당선돼서 차기 총선을 준비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예. 장 소장님 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새 원내대표는 누구고 당권은 가장 누가 유력합니까? 그 당권은요 지금 여론조사만 보면 네. 나경원 전 의원이 유력해 보여요. 네. 그러니까 당원 지지층과 국민적인 여론조사에서 지금 1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두 군데서 1등 나오면 뭐 그냥 당선된다고 네, 봐야 나경원. 되겠죠. 네. 유력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분이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두 전 원내대표 얘기가 그래서 그렇죠. 뭐 김기현, 주호영. 네. 그렇죠. 그 두 분들이 이번에 3개월 단기간의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해봤던 분이 하는 게 실수와 리스크를 줄이는 거지 새로운 분이 오시면은 현안 파악부터 하기가 좀 쉽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예. 저는 주호영, 김기현 이 두 분 중에서 되는 게 순리라고 보여지는데 경선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또 출마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박원석 의원님 지금 사실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일정 정도 여당이나 정부의 어떤 약간 실책으로 조금은 이제 이익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계속 유지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의 전략은 또 어떻게 필요할까요? 짧게 한마디. 일단 민주당이 가장 큰 리스크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입니다. 네. 오늘도 경찰이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로 송치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계속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아직도 대장동, 백현동 여러 사건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돌파하냐가 관건일 텐데 이게 당이 나서서 당 차원에서 그 수사에 맞대응할 수 있는 사안도 있지만 네. 그러기에 좀 어려운 사안들이 있어요. 네네. 개인의 문제인 사안들이. 네. 그걸 민주당이 이제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고요. 네. 저는 어쨌든 국회 제1당으로서 여당이 저런 자중질환에 빠져 있고 대통령의 통치가 국민적인 설득력을 못 갖는 상황에서 제1야당이 민생을 중심으로 경제를 중심으로 뭔가 대안을 제시하고 오히려 거꾸로 정부와 여당을 설득하는 그런 정치력을 보인다면 저는 민주당한테 또 다른 기회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법무법인 대류가 아주 고문 변호사 가셨다고. 그거랑 전당대회 나가는 거랑 상관이 없죠. 별개군요. 그러니까 공직하는 것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알겠습니다. 전당대회는 네. 선출직입니다. 박앤장 토론사무소 팬들이 많으시네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분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내일 1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